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년이 되는 바로 그날 4월 16일 월요일 뉴스 신세계 권순욱입니다. 자, 오늘 하승주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언론해부실을 맡아주시는 고일석 편집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좀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지금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 날입니다. 저 세월호 하면은 우리 하 소장님 세월호는 어떤 날입니까? 저 사실 저도 그때 이제 아기가 막 한창 걷고 이야기를 하고 하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참 아빠가 된 지 얼마 안 된 상태였었거든요. 근데 그런 시기에 그 사고를 접했을 때의 느낌은 정말로 제가 이제 결혼 미혼일 때와는 훨씬 더 큰 의미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뭐 지금도 여전히 그 생각을 하면 좀 마음이 매우 무겁죠. 네. 고 국장님. 저는 한 1년 정도 아무것도 못했던 것 같아요. 생각도 못하고 그렇게 한 1년을 보냈고요. 저희가 대선 때 우리가 이겨야 할 이유를 꼽으라면 수백 가지 넘겠지만 네. 단 하나만 꼽으라면 이 아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고 믿을 만큼 간절한 사건이었습니다. 네. 저는 진짜 세월호 참사 이후에 저는 세월호와 관련된 영상은 아직 하나도 못 봤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를 볼 뻔하다가 그냥 말았어요. 너무 끔찍해요, 그냥. 너무 끔찍해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 세월호 참사에서 죽어간 그 아이들하고 바로 그 또래입니다. 네, 바로 그냥 나이가 딱 한 살 차이예요. 바로 그 또래라 가지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보다 한 살, 두 살 많은 아이들인데 그래서 어떻게 못하더라고요. 못하겠더라고 진짜. 그래서 지금 뭐 그날 바다라는 영화가 지금 나왔는데 그 영화도 솔직히 지금 보고는 싶은데 봐야 될 것 같아. 의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볼 수 있을지 자신이 좀 없는 그런 상태인데요. 자, 오늘 우리 대통령님께서 세월호 사주기를 맞이해서 그 말씀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그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4년 진 사라진 우리의 벗들을 위해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유가족과 우리 국민들을 위해 이렇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볼까요? 네, 합동 연결식이 오늘 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막이 올라가고 있는데 별이 된 아이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주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우리 대통령께서 세월호에 숨진 몇 분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생명을 우선하는 가치를 여기게 되었고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촛불도 새로운 대한민국의 다짐도 세월호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 잠깐만요. 여기서 멈추고요. 대통령께서 지금 보면 정치를 더 절박하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됐다. 이 말씀이 좀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네. 사실 그때 광화문에서 말 그대로 목숨을 건 단식을 유가족분들과 함께 하신 장면이 저도 여전히 기억이 나고요. 그게 정치인들의 단식이라고 하는 것이 가끔씩 있는 이벤트이긴 합니다만 그만큼 고통스럽고 절박하게 이루어지는 단식이 있었는가를 되돌아보면 그런 건 정말 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은 정치인 문재인, 국회의원 문재인의 것이 아니라 인간 문재인의 어떤 굉장히 절박하고 고통스러운 모습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네. 2012년 대선에서 사람이 먼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세월호 참사는 그 2012년 그 대선 구호가 옳았음을 그죠? 시기 적절했음을 보여주는. 그래서 더 가슴이 아팠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께서 예. 뒤에도 그랬지만 그래서 2012년 대선은 사실 우리 대통령님께서 이끌려 나오신 측면이 있었다면 그때 승리하지 못해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다는 어떤 약간 스스로의 자책감 이런 것들이
정치에 대한 어떤 권력 투쟁 의혹을 네. 진짜 막 일으켜 세우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예. 그래서 그야말로 정치인 문재인이 탄생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자, 그리고 대통령께서 메시지를 좀 더 보겠습니다. 세월호에 그 유가족들과 국민들 앞에서 세월호의 완전한 진실 규명을 다짐합니다. 선체조사위와 세월호 특조위를 통해 세월호의 진실을 끝까지 규명하겠다. 그리고 미 수습자 그 수습도 계속해 나가겠다. 예, 이런 다짐을 또 하셨어요. 지금 사실 이게 남아 있는 과제죠. 예. 진실이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잖아요. 네. 자, 그리고 지금 안산에는 4.16 생명안전공원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논란에 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 지금 사실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월호의 아픔을 추모하는 그 이상의 상징성을 가집니다. 이 굉장히 묵직한 무게감을 지금 더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안산 시민과 국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안산에서 이 공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의 님비 현상처럼 갈등 소재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왜 님비일까? 그러니까 추모 그 느낌이라서 그런 모양이죠. 그죠? 예. 히로시마는 지들이 전범이면서도 히로시마 저 원포 큰 공원을 만들어서 관광 명소화 시키고 있고 그 뜻을 새기고 있는데 이좀 우리에게 절박한 이 사건을 단순히 추모라는 이름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거부한다는 건 저 솔직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세월호가 사실은 이게 박근혜의 원죄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저 사람들이 철저하게 이 사건을 정략적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 갈등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이게 정치의 실패다. 그래서 이 부분도 결국은 박근혜 정부에서 저질러 놓은 엇보이긴 하지만 우리 손으로 깨끗하게 결국은 이 추모공원이 어떤 국민들의 추모의 공간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국민 통합의 과정이 아닌가. 그렇죠. 추모의 공간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를 다짐하는 그런 장소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네. 네, 뉴욕에 또 9.11 테러로 무너진 국제 트레이드 센터 자리에 그라운드 제로라고 그 당시를 추모하는 장소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그 9.11이라고 하는 미국인으로서는 굉장히 아픈 기억의 장소일 텐데 그곳이 이제 그라운드 제로라고 하는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하고 그 의미를 갖다 되새기는 그런 이제 역사적인 장소가 되고 있는데 세월호에 대해서도 당연히 뭐 그런 식으로 우리들의 마음들이 이제 그렇죠. 형상화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렇죠. 형상화라는 표현이 적절한 것 같아요. 이 추모 공간을 통해서 항상 우리가 언제든지 그날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를 계속 다짐시키는 것들. 그렇죠. 생명의 가치라든지 국가의 역할이라든지 정치는 어떠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상기시키는 그런 공간으로 그렇죠. 남겨둬야 될 것 같습니다. 기념과 추모의 가장 큰 뜻은 바로 그것이죠. 네. 가신 분을 기리는 것도 있지만 네. 우리 앞으로 살아갈 우리들을 위한 것입니다. 네. 자, 대통령님께서 메시지에서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특히 이제 그 대통령으로서 숙연한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유가족들은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위해 대통령인 저보다 더 큰 걸음을 걷고 계십니다. 진짜 저는 이 문장에서요, 좀 약간 또 왈칵해요. 왜냐면은 정말 그 자식을 잃어버린 그리고 부모를 잃어버린 이런 분들의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단순히 한 개인의 슬픔을 넘어서서 이 아픔을 더 큰 가치로 지금 승화시키는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는 거. 네. 예. 예, 이 문장을 딱 읽을 때는 좀 울컥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 문장이 또 오늘 날씨가 참 괜찮죠? 네. 그 세월호 때 하필이면 날씨도 안 좋아가지고 굉장히 그 우울함을 더 했었는데 대통령께서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합동 연결식에 아이들이 바람으로 찾아와 그리운 엄마 아빠의 손을 잡아줄 것입니다. 봄바람이
굵어든 눈물 대신 환한 웃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 꿈은 이 아이들의 억울함을 다 풀어서 내년 연결식 때는 정말 울기도 마음껏 울고 기뻐하기도 마음껏 기뻐하고 아이들을 마음 편하게 하늘로 보낼 수 있게 되기를 가장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그날이 되었으면 하고요.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단독 회동을 했습니다. 예, 그날 단독 회동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네. 그동안 홍준표 대표는 여야 간 대화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이 단독을 회동을 해야지 다른 야당 대표까지 같이 모이는 이런 회담에는 참석하지 않겠다라는 주장을 계속해 왔습니다. 근데 또 정작 여야 회담들이 이루어질 때가 되면 또 슬그머니 이런저런 조건을 들어서 늘 참석해 오긴 했습니다. 뭐 끝까지 반대하지는 않았고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측에서 먼저 제안을 해왔고요. 이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가 동의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 자, 이날 홍준표 대표가 7가지나 요구를 했습니다. 네. 참 많이도 했네. 소개해 주세요. 네, 뭐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참 좀 나름 재미있어서 첫째는 남북 정상회담 관련입니다. 홍준표 대표는 우리는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반대는 하지 않는다. 그러나 북핵 폐기 회담이 되어야 하고 그 폐기는 단계적 폐기가 아니라 일괄 폐기가 되어야 한다.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리비아식 폐기가 되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이어서 완전한 북핵 폐기가 되기 전에 제재를 완화하는 것은 절대 반대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홍준표가 이렇게 요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럴 때마다 제가 네. 페이스북에 밀고 있는 프레임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쉬울 것 같으면 너희들이 9년 동안 너희들이 하지 그랬어. 그러니까. 너희 9년 동안 뭐 하다가 참 돼. 그러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예. 네, 뭐 홍준표 대표 요구야 뭐 얼마든지 뭐 하시든 말든. 그래요. 그렇고요. 말이야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니까. 예. 네. 두 번째 한미동맹과 관련해서는 한미동맹을 이완시키는 최근 이 정권의 조치에 대해서 참으로 걱정스럽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한미동맹을 강화시키는 그런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지금만큼 한미 동맹이 좋은 때가 있었나요? 역대 최고 아닙니까 사실? 근데 사실 지금 현재 한미 동맹을 방해하는 가장 중요한 위험 요소는 자유한국당이 요구하고 있는 한반도 전략 핵 배치 주장입니다. 그렇죠. 사실 이거는 미국에서도 절대 반대를 하고 있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미국 방미에서 계속 해달라고 조르고 때를 써도 이런 지하에 걸절을 하고 준엄한 목소리로 꾸짖고 그래서 홍준표 대표는 늘 미국 가서 혼나고 돌아오고 이러는 과정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한미동맹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그러면 일단 홍준표 대표는 자신들의 전략 핵무기 배치에 대해서 깊이 사죄하고 철회하는 모습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미동맹을 가장 해치는 사람이 홍준표고 맞습니다. 세력이 자유한국당이죠. 네. 그 일부의 독자 핵무장 뭐 그런 발언에 대해서도 홍 대표가 사과해야 됩니다. 독자 핵무장은 사과 정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정말 매국노예요. 미국이 제대로 문제 제기를 한다고 그러면은 당 해체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미국하고 싸우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전 세계랑 싸우자는 얘기입니다. 자, 어제 사실 트럼프가 트위터를 올렸어요. 혹시 보셨어요? 저는 못 봤습니다. 자기 어느 조사에서 자기에 대한 우호적인 평가가 하여튼 50%를 넘었대요. 이게 같은 기간에 오바마보다 낫다는 거야. 자랑을 네네. 딱 하면서 봐라.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가 아무리 쏟아져도 나에 대한 이런 제대로 평가하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위대한 위대한 아메리카. 그래서 제가 축하한다고. 알피 남기셨어요? 따봉도 눌러주고. 축하 메시지 보내드립시다. 이 한미 관계를 증진시키고 다지기 위해서. 자, 다음 또 한번 볼까요?
세 번째로는 개헌입니다. 네. 개헌안에 대해서 대통령의 개헌 발언은 비민주적이고 독재정부 시대에 하던 것이기 때문에 철회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이고, 아니 대통령 개헌 발의는 헌법에 조항이 있는데. 네. 이런 식으로 대통령의 개헌 발의를 폄하하는 것은 홍준표 대표가 반헌법주의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발언이나 다름없습니다. 헌법에 제기된 명시되어 있는 헌법 발의 절차에 대해서 이를 두고 독재 정권 시대에서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홍준표 대표의 형편없는 법률 지식과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의 발현이라 볼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전 사법 시험이 진짜 엉터리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너무 쉬웠어요. 시험이 진짜 엉터리 그냥 정말 우리 공부하다 보면 네. 계속 읽다 보면 자동으로 법조문 외워지잖아요. 네네. 외우려고 외우는 게 아니라 그 법조문 암기 잘하는 사람들이 이 합격한 게 맞는 것 같긴 해. 게다가 홍준표 씨처럼 그 검사 생활을 오래 하고 나면은 다 까먹어요, 진짜. 맨날 어디 잡범들이랑 같이 뒹굴다 보면은 뭐 자기가 뭘 했는지도 다 까먹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지금 와서는 이런 형편없는 소리를 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참 이렇게 무식하게 말을 하는 사람이 법조인 출신이란 게 제가 다 부끄럽습니다. 자, 네 번째가 또 뭐죠? 네, 김기식 금융감독위원장 문제에 대해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김기식 원장을 임명을 처리하라라고 요구했습니다. 근데 금감원장 임명권자가 누구예요? 대통령입니다. 예. 근데 뭐 홍준표가 이렇게 요구한다고 그럼 철회를 해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공식적인 발표로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라고 나옵니다. 그건 뭐 홍준표 정말 대표 하셨다. 쪽에서도 말씀이고 그 말은 뭐 우리가 해석하기로는 대통령께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셨다. 네. 그리고 참고로 역대 금감원장 임명 가지고 이렇게 난리 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게다가 역대로 전직 국회의원의 그 해외 출장 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난리가 난 적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자, 다섯 번째는 뭔가요? 지금 최근 한국당 의원들이 자꾸 잡혀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들통이 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대표는 뭐라고 했냐면 이제 MB까지 들어갔으니 정치보복 그만하고 우리 당 의원들 이제 잡아가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이거 참 아니 이게 일국의 일당 그 제 1야당 대표가 할 수 있는 수준의 언어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이걸 왜 대통령한테 얘기를 합니까? 검찰총장한테 가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나마 일말이는 이해가 됩니다. 잡아놓으면 검찰이 잡아가잖아요. 사실 이 정도 수준의 말은 동네 아저씨 와이셔츠 입고 그냥 난닝구 입고 그 슈퍼마켓 앞에 앉아 파라솔 앞에 앉아가지고 캔맥주 마시면서 할 수 있을 그런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홍준표 대표가 과거 여당 시절 즉 새누리당 시절에는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잡아가라 하면 잡아가고 잡아가지 마라 하면 잡아가지 말고 뭐 이러는 시대를 생각하셨던 모양인데 네. 지금은 나라다란나가 된 상황입니다. 자, 사실 이 다섯 번째부터는 자기들이 했던 행태를 자수하는 자술서로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도 정말 웃깁니다. 6.23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지방선거에는 대통령이 철저히 중립을 지켜라.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탄핵 사유가 된 적이 있다. 그러니 지방 출장은 자제하시고 선거 개입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참 진짜 짜증납니다. 이건 진짜. 이를 출장. 보면 보세요. 대통령의 선거법상 그 중립 의무라는 게 네. 정말 뒤틀려 있는 맞습니다. 게 네.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말로써 이렇게 지지를 하고 하는 거 네. 이거 가지고 탄핵을 당했는데 네. 저쪽 애들은 국가 권력기관을 동원해서 부정선거를 저질렀어요. 댓글 공작을 하고 국민들 상대로 사이버상에서 총질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게 된 게 관건 부정선거 때문 아닙니까? 네. 근데 대통령의 그 중립 의무라는 게 말은 묻고 얘들은 말로는 맨날 중립 떠들고 다니면서 뒤로 국가 권력 기관을 동원을 해. 이게 진짜 웃기는 거예요. 그러게 지금. 말입니다. 국가 권력 기관을 동원한 수준을 보십시오. 국정원 동원했습니다. 군대 동원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동원했습니다. 자, 이런 데에다가
대통령이 게다가 이명박 시절 생각해 보십시오. 이명박 시절에 17대 국회였을 겁니다. 그때 이명박 무슨 짓을 했냐 하면은 서울 시내 뉴타운 행사장마다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 지금 지방 출장 자제 네. 하시고 이 얘기는 뭐냐면 지들이 얘네들은 그랬구나. 그동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이명박 생각하는 거죠. 네. 이명박 박근혜는 선거 때 선거용으로 막 싸돌아 다녔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 자백하는 건데요. 네. 자, 그거에 과거 정권에 있었어의 위법성들은 지금 법원에 의해서 심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홍준표 대표도 우리 당 의원들 잡아가지 말라고 징징대지 마시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이 말로 지지한 것도 아니고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맞습니다. 지지하고 싶다라는 네. 맞습니다. 지지하겠다는 의사만 네. 밝힌 것이지 지지한 것도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걸 가지고 생 난리를 치던 것들이 집안 출장은 다 댕기고 이거는 말이에요. 결국은 이런 것들을 가려낼 수 있는 국민 수준이 계속 올라가야 해결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사실 이명박근혜 시절에서도 대통령이 정치적 메시지를 통해서 자기 당 소속의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보편적으로 다 허용되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네. 이거 얘기하니까 사실 그 프레시안 기사가 다시 생각이 나죠. 그렇죠. 대통령이 울산 가시면 송초로 지원하러 가셨다. 그리고 저 부산 가면 오거돈 네. 지원하러 갔다. 제주도 가니까 또 아니 그런 식으로 기사를 쓰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저급한 인식인 거거든요. 맞습니다. 대구는 저기 김부겸 장관이 불출마한테 누구 지원하러 갔지? 이런 식으로 쓰고. 그러니까 정략도 정략적인 어떤 그런 기사도 조금은 그래도 좀 말이 좀 되게 수준 있게 써야 좀 재미있습니다. 자, 7번째. 7번째 제일 웃깁니다. 네, 너무 그렇습니다. 뜬금이 없어가지고요. 네. 좀 무슨 소리를 하나 싶은데 경제 악화와 관련해서 현재 경제 파탄에 가장 큰 책임이 있고 또 청년 실업에 책임이 있는 좌파 경제학자 홍장표 경제수석을 해임하라. 이거 갑자기 왜 홍장표는 왜 나옵니까 이게? 이거는 진짜 뜬금포였어요. 그죠? 예. 예. 우리가 예상치 못한 뜬금포였는데 경제 파탄 나왔죠? 네. 경제가 파탄이 됐나? 아니 지금 꽤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령 경제가 파탄됐다면 원래 경제는 정책 효과가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네. 이거는 자유당 니네 책임이라는 얘기야. 그렇죠. 자유당 정권 바뀌다 1년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게다가 홍장표 수석은 저도 사실 홍장표라는 분이 지금 경제수석이구나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경제 파탄에 가장 큰 책임이 있으신 그런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신 분이었나 싶고요. 네. 청년 실업에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이렇게 7개까지를 정리를 하고 보니까 네. 그야말로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왔네요. 근데 또 홍장표 수석은 또 홍 씨의 표자니까 아마 돌림자가 돌아가니까 아마 그러네. 같은 문중일 것 같은데요. 앞글자 맞다면 똑같네요. 히읗, 지읒, 피읒. 홍준표가 홍장표를 해임하라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이거 참 홍표합니다. 네. 예. 자, 이날 회동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하여튼 지금 이날 청와대에서 발표하기로는 대통령께서는 그냥 가만히 듣고만 계셨대요. 네. 아까 말한 대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신 것 같은데. 네네. 자, 이날 평가 어떻게 평가하면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여야 영수회담이라는 것이 이제 늘 자주 나옵니다. 정치 일정에서요. 그런데 대한민국 역사상 여야 영수회담이 화기애애하게 끝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늘 갔다 와서 양측 대변인이 엄청나게 썩은 표정을 하고 서로를 욕을 합니다. 그런데 둘이 서로 같은 이야기를 하는 법이 절대 없습니다. 여기서 여당은 이러저러 했다라고 야당이 발표를 하면 여당은 또 무슨 소리를 하느냐, 야당이 네가 저러저러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공방이 오고 갑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일상적인 패턴이었는데 요번 여야 영수회담에서는 최소한 이런 첫째로 둘 사이에 거친 설전이 오고 가는 후일담으로 이런 일은 없었고요. 둘째로는 해석의 문제로 싸움이 벌어지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거의 대부분 7가지 요건에 대해서 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셨기 때문에 이게 뭐 홍준표 입장에서도 아니 뭐 이렇게 긍정하지 않았냐, 뭐 긍정적 답변하지 않았냐 이러는 억지조차도 부릴 수가 없게 만드셨습니다. 네. 이 점에 대해서는 그나마 과거의 여야 영수회담에 비해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었고 홍준표도 이제 뭐 그렇게 바라던 문재인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을 성사시켰으니 그 족함을 알고 물러섬이 좋지 않겠느냐 네. 이런 을지문덕의 예. 그 한시가 생각이 납니다. 주제 파악을 잘 해라. 그게 짧게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자, 다음 소식 간단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주에 그 우수 공무원 표창을 했는데요. 이번 우수 공무원 표창은요, 최종적으로는 국민 공개 검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80명을 선정해서 수상을 했는데, 이날 그 뭐 수상자를 보면 그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 기여한 김준일 주무관, 그다음에 그 유명한 음란 포털 있었죠, 소라넷, 여기 해외 서버 폐쇄하고 했던 이태영 경위 뭐 등이 하여튼 수상을 했는데요.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자기 역할을 다하는 공무원 모두를 격려한다. 이 공무원들이 사실 지난 9년 동안 사사로이 이렇게 행사가 되면서 공무원들의 그 자부심과 사명감도 좀 상처를 입었는데, 이제는 이 촛불 혁명으로 일으켜 세웠으니까 공무원들이 정말 우리 사회에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본분의 역할을 제대로 다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전달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남북 정상회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준비가 잘 되고 있어요. 이제 한 열흘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주말 동안 새로운 소식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꾸준히 남북 실무진들이 모임을 가지면서 여러 가지 실무적인 조정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4일 토요일 날도 통신 실무회담을 열었습니다. 근데 시간을 꽤 오래 하셨어요. 네.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2시까지니까 3시간 반 가까이 이렇게 실무회담을 거치고요. 그리고 이걸 위해서 남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서 의전, 경호, 보도 분야 네. 이런 분야들은 북측과의 협의를 갖춰서 4월 18일 날 다시 또 통일각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실무회담이 착착 진행되고, 그럼 곧 이제 고위급 회담도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남북 정상 간의 한 라인이 개통이 돼요.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사실 그 관심사는 정상회담 이전에 한 라인 개통 기념으로 그 남북 정상 간의 전화 통화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죠. 네. 네. 이것도 굉장히 관심사죠. 역사적인 것이죠. 네. 맞습니다. 아우, 두근거리네. 그 대통령 한 라인은 최초입니다. 네. 뭐 몇 년 만에 열리고 이런 기사 많이 나오는데요. 그렇죠. 다 아니고요. 네. 대통령 간 한 라인은 처음 만들어서 처음 개통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벤트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정상회담 표가 발표됐죠? 네. 그 사실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이 남북의 두 정상이 만나서 이런저런 회담을 한다라는 의미 이상으로 우리 국민들 또 북한 주민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가지는 이로 인해서 국민들이 사실 통합이 돼야지 더 좋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청와대와 정부에서도 꾸준히 국민들을 위한 이벤트들을 많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2가지 이벤트인데요. 첫째로는 그 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평화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문구고요. 엄청 멋진 붓글씨인데 실제로 화선지에 붓으로 쓴 글씨라고 합니다. 그걸 이미지화하여서 새로운 표어를 발표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남북 정상회담 온라인 플랫폼을 마련을 해서 17일 낮 12시에 오픈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즉 모든 국민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쉽게 남북 정상회담의 여러 가지 소식들이나 이벤트들을 알 수 있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네. 자, 평화 새로운 시작 그 표 이거 멋있는데 우리가 그 사진을 빠뜨려 버려가지고 그래요? 이거 화면에 못 띄워드려서 저런. 죄송합니다. 자, 뉴스 브리핑 이제 마지막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지방선거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전해철 의원 경기도지사 예비 후보 상승세가 굉장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 뉴시스와 리서치뷰 공동조사 결과인데요. 자세한 결과는 선거관리위원회 그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아주 세세한 내용 그 참고하시고요. 일단 저희는 간략하게 그야말로 요약만 해드리겠습니다. 전해철 의원 지금 30% 근처까지 왔어요.
와, 저기 사실 시작이 한 5%대였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정말 처음 저기 두 후보 간의 경선이 시작될 때에는 야, 이거 뭐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격차가 있었는데 그 예전부터 사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이전까지 그러니까 선거 국면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이제 이재명 후보의 독주가 너무 당연하다. 왜냐하면 뭐 인지도에서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선거가 본격화가 되면은 지금 현재의 인지도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이다라는 예측은 그 민주당 지지자들 그룹 그리고 특히 이재명 지지자 그룹에서도 당연히 여기고 있던 사실입니다. 그렇죠. 사실 지금 그 이재명 예비 후보의 지지율은요, 처음 조사할 때는요, 거의 80% 육박했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엄청나게 지금 빠진 거고, 전해철 예비 후보는 엄청 올라가고, 지금 양기대 후보가 좀 빠지고 있죠. 네. 이게 굉장히 사실 전략적인 그렇죠. 어떤 그 조사에 임하는 분들도 전략적으로 몰아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지금 현재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경선에서도 사실상의 1대1 구도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지지자 그룹 내에서도 이제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이겠죠. 자, 이번 조사에서 의미 있는 게 두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먼저 지금 조금 전에 보여드린 지지율은요, 그냥 무당층과 네네. 그리고 일반 하여튼 국민 다 대상. 섞어 놓은 겁니다. 일반 국민 섞어 놓은 대상. 건데, 자, 이 조사 범위를 민주당 지지층으로 좁혀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59.3%대 30.6%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근데 이거를 다시 민주당 권리당원만 넘기면 전해철 예비 후보가 61.7, 이재명 29.1 완전히 뒤집어져. 권리당원은 압도를 해버리네요. 네. 좀 진짜 놀랍습니다, 이거는. 예. 이게 놀라운 이유는요, 사실 그동안 그 민주당에서 권리당원 입당 러시가 엄청나게 있고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민주당 저기 당원 수가 뭐 150만, 160만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당원과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의 지지율 차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들을 다 하고 있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민주당 권리당원층에서 이렇게 이게 2배 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60대 20, 61.7대 29.1이니까 2배도 더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 권리당원 내, 즉, 그, 핵심적인 지지층 사이에서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두 개를 합산을 하면요. 네. 이재명 후보가 50점, 우선 전해철 의원이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10% 감산을 합니다. 그렇죠. 아. 감산해야 돼요. 예. 감산을 적용했을 때, 잠깐만요. 예. 했을 때 뭐 50.2%, 50대 45? 50.2, 전해철이 45.8, 네. 양기대가 4% 이렇게 나오고요. 예, 그래. 현역 감산 보정이 없으면, 그러니까 원래 표는 전해철이 48.4, 뒤집힙니다. 네. 이재명이 47.8, 와. 양기대 3.8. 그러니까 지금 추세 자체가 예. 네. 계속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예. 지금 내일 또 토론회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내일 토론회가 2시였나요? 2시 반인가? 그 토론회 시간 동안은 저희가 방송을 안 할 거거든요. 예. 방송을 안 할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토론회를 봐야 되잖아요. 토론회 보고 나서 토론회 디프리 평가 방송을 할까 지금 생각 중인데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 하여튼 최소한 이게 지금 결선 투표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 네. 그러면 추세로 보면 결선 투표를 가게 되면 뒤집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지금 생기고 있다. 어쩌면 지금 추세로서는 사실 이제 1대1 구도기 때문에 양기대 후보의 지지율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1대1 구도기 때문에 그 1등하는 후보가 과반수가 넘을 가능성이 지금은 높고요. 그러고 지금 현재 이 정도의 속도라고 그러면은 그냥 결선 투표 없이 역전이 가능할 가능성도 지금 충분하다. 저도 제 그렇게 생각에 들었습니다. 네. 투표가 내일 모레부터인데요. 그렇죠. 수목금 사흘입니다. 그럼 오늘 내일 지금 이 추세를 보면 오늘 내일 중에 더 진전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결선 투표 없이 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예, 뭐 하여튼 내일 토론회 기대됩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저희 정치 신세계 UBC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송파을과 경기도 용인시입니다. 송파을은 뭐 최재성 지금 전 의원이
좀 이렇게 그래도 열심히 네.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용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용인 그 GNG에서 조사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결과를 보면 자 백군기 예비 후보가 선대인 예비 후보를 압도를 했습니다. 지금. 네. 예, 이게 예전에는 비슷했거든요. 그렇죠. 네. 비슷했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결과가 지금 나왔습니다. 이것도 뭔가 지역 그 응답하시는 분들이 전략적으로 가능성 있는 후보에게 밀어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지금 이 정도 백군기 후보 33%, 선대위 후보 15%라고 하면은 거의 뭐 그 더블로 지금 차이가 나고 있는 거라 가지고요. 이 정도 차이는 뭐 굉장히 이제 결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뭐 현근택 예비 후보한테는 참 아쉬운 결과이긴 한데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예, 될 사람 밀어야지. 그리고 또 아까 보셨듯이 권리당원을 또 따로 투표를 하게 되면 좀 더 벌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결과가 있는데요. 자유당 후보하고 붙여놨어요. 양자 대결 붙여놨는데 가상 대결 자, 말씀이시죠? 가상 대결 붙였는데 백군기 후보가 나가면 정찬민을 12.5% 포인트, 그러니까 오차 범위를 넘어서는 우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그 결과가 나왔고요. 네. 선대인 예비 후보가 나가면 자 뒤집어졌습니다. 오차 범위 내인데 40% 36% 지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이것도 하여튼 용인 시민들 민주당을 지지하는 용인 시민들께서 참고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저 현근택 후보는 저랑 나이도 동갑이고 그래서 같이 신림동에서 고시공부도 했던 사이고 이래가지고 그 선거 끝나면 친구 먹기로 했었는데 이거 여론조사 이게 저기 항목으로도 못 올라가서 이거 어떡하나 이거. 아니, 우리 현근택 후보님은 주변에 보니까 멀끔하게 잘 생겨가지고 그러게요. 약간 푼숙기가 있어. 허당기가 있다. 그래서 인간적인 매력을 좀 더 바라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우리랑 방송 같이 하죠 뭐. 그것도 괜찮겠다. 제가 저 용인 사니까 현근택 저 후보께서는 저 다음 총선 때, 이번 그래요? 총선 때 네. 이번에 수지구가 그 한선교 지역구거든요. 예. 근데 지금 지역위원장께서 잘 하시는데 네. 지난 총선에도 거의 막상막하로 붙었고요. 근데 그래도 뭐 예, 그래요. 수지에서 오래 하셨으니까 수지구 저 의원으로 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현근택 예비 후보님은 다음 총선에 한번 승부를 보는 걸로. 예. 저희가 확실하게 밀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조사는요, GNG 뉴스통신이 세이폴에다가 의뢰해서 용인시에 지역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지난 4월 13일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유선 전화국 번호 52개 추출하고 그다음에 이미 생성된 RDD 방식이라 그러죠. 그래서 거기 52만 개 이렇게 해서 응답률 1.77% 뭐 등등 해서 표준 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4.38% 포인트입니다. 했고요. 네. 자, 이 정도로 뉴스 브리핑 정리하고 이슈 프리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슈 프리즘입니다. 오늘 이슈 프리즘은요, 정말 그동안 굉장히 뜨거운 논란의 대상이었죠. 해경군 김씨로 불리어지는 정확하게 트위터 상의 그 계정 이름은 정의를 위하여. 그 계정 주인이 누구인가 논란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일단 이 계정 주인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찰이 지금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수사가 그 사건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열심히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네티즌 수사대가 더 빨리 지금 알아냈어요. 예. 자, 어쨌든 이 트위터가 왜 논란이 되었는지부터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네, 논란이 된 계정 정의를 위하여 계정은 그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일베가 사용하는 언어로 일베의 논리로 즉 극우들의 언어와 극우의 논리로 모욕을 했습니다. 네. 이것은 비난이나 비판과는 전혀 차원이 그렇죠. 다른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이 계정 주인이 이재명 예비 후보의 부인 또는 관련자일 경우, 게다가 이런 것들이 한두 번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꾸준히 이어지는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예비 후보의 어떤 교정 노력, 수정 노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특히 그 이재명 예비 후보가 그 계정하고 쉽게 해서 제가 이제 꽁냥꽁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왜냐하면 그 적절한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뭔가 그냥 속닥거리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꽁냥꽁냥을 했기 때문에 이게 더 문제가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냥 대한민국 네티즌들은 하늘의 별처럼 많고, 이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비 걸고 일희일비하고 이럴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계정의 주인이 이재명 후보 본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있는 암시들을 꾸준히 보여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실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 지지 네티즌들이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추미애 당대표의 경우 이 사안에 대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관련 정보를 보고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당연히 그러시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조만간 어떤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까, 예상은 됩니다만, 그러나 어떻게 예상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말 그대로 당대표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결단을 일단은 지켜보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지금 추미애 당대표한테 이 논란과 관련해서 다양한 정보가 어쨌든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이제 심사숙고를 하고 계실 텐데요. 한번 뭔가 이제 당 차원에서도 이 논란에 대해서 뭔가 입장 발표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네티즌 수사가 어떻게 전개됐는지 그걸 한번 일목요연하게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은 정리가 다 돼 있겠지만 제대로 정리가 안 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가지고 과연 어떻게 지금 여기까지 왔는지 한번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예. 예. 최초 징후는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고요. 2016년 박근혜 탄핵 국면 그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유달리 이재명을 지지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까면서 그러면서 꽁장꽁장이 이루어진, 이재명 지지자과 주고받기가 자주 이루어지는 계정인 데다가 거기다 아이디가 이렇게 되면 혹시 이재명 씨 부인 아니야? 라는 의심이 부단하게 나오던 계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때는 최초의 계정 이름은 정의를 위하여가 아니라 박근혜 하야였습니다. 예, 그때 대신 그 트위터 그 아이디는 똑같습니다. 08-HK 김. 예.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문준용 씨 사건이 나오니까 저게 2012년에, 그러니까 18대 대선에 JTBC 보도입니다. 그 누구도 모르던 거였거든요. 이것까지 꺼내가지고 공격을 하던. 그러니까 이거 보통 그냥 일반 네티즌이 아니라는 얘기죠. 네. 그러다가 4월 3일 날 본격적으로 네티즌 수사가 시작된 계기가 있습니다. 예. 전현희 의원 전현희 의원이 전해철 의원 지지 멘션을 올리니까 그 밑에 바로 막 욕을 하는 이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으로 욕을 하는 멘션이 붙습니다. 바로 그 밑에 요거 옆으로 띄어놨는데요. 예. 네티즌께서 트위터에 있는 인간들이 민심은 아냐, 그치? 크크크크. 그런데 이 네티즌께서 이분 늘 궁금했는데 혹시 김혜경 씨세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예. 이때부터 다양하게 진짜 이게 뭐가 있다. 예. 여기서 막 네티즌이 이제 파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날 4월 3일 바로 당일날 들어가 봤더니 이 계정 주인의 전화번호가 44로 끝난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처음에 어떤 분이 농담처럼 너 이재명 부인 김혜경이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재명이다. 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 근데 사실 맞아요. 여기까지는 그냥 뭔가 짜증 섞인 댓거리 같은 그런 걸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죠? 맞습니다. 예. 예. 농담으로. 아무것도 아니죠. 이게 진짜 내가 이재명이다. 그건 아니죠. 그런 의미는 아닌데. 자, 문제는 그 뒤에 네티즌 수사가 진화를 하면서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계정 주인 전화번호 뒷자리가 44로 44로 끝난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밝혀지고 다른 분이 바로 이재명 씨
형수님이 네.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던 거기서 이 김혜경 씨 부인 끝자리가 4사로 나온 것을 또 밝혀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치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사사가 똑같이 사사야. 예. 그러니까 저 정의를 위하여 계정 주인 전화번호도 사사로 끝나는데 마침 이재명 예비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전화번호도 사사로 끝나는 거야. 예. 근데 HK 김 예. 이 이니셜도 김혜경 예. 똑같은 거야. 우연과 우연이 지금 계속 우연과 우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쌓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것만 해도 거의 뭐 안 봐도 뻔하다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는데 계속 공방이 이어집니다. 조작이다, 포토샵으로 그렸다, 이런 이어지다가 자 이제 뒷자리까지 했는데 이제 예. 앞자리 확인이 들어갔습니다. 4월 13일, 4월 10일인데요. 저 점수 예. 보면 4월 10일에 요 김혜경 씨의 앞자리 전화번호가 확인이 됩니다. 네, 010, 37까지 확인이 되는 거죠. 37이 확인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010 37 땡땡 땡땡 44 예. 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네 가지 숫자를 조합하기 쉽죠.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정의를 위하여 네. 그 계정 주인 전화번호가 44 네. 그리고 나중에 앞자리도 37인데 네. 이재명 예비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전화번호 앞자리도 37인 거예요. 이때까지는 예. 그 계정주 전화번호 예. 앞자리는 아, 모르던 아직 상태. 모르는 상태. 예. 그러니까 김혜경 씨 부인 전화번호만 파악이 된 상태입니다. 자 이래서 이제 이메일 추적이 들어가죠. 예. 카카오 계정에서 예. 카카오 계정으로 들어가 봅니다. 누군가가. 예. 나오나요? 볼까요? 그래서 이메일 계정을 확인을 해봤더니 예. KHK 땡땡땡땡 00으로 예. 끝납니다. 하고 gmail.com이죠. 지메일이래요. 예, 이게 이제 그 카카오에서 보여지는 이메일이고요. 이게 아까 처음에 44 뒷자리를 했던 그 화면에도 정의를 위하여 예, 계정. KHK 땡땡땡땡땡 .g .점 이걸로 확인됐던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릿수도 또 똑같고 자, 지금 화면 보시면 김혜경 씨하고 해경군 김 씨라고 불리는 정의를 위하여 휴대폰 번호가 지금 010-44 뒷자리 44 똑같고 이메일도 KHK Gmail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고 피아노 전공하고 그리고 이재명 예비 후보의 대학교 입학 사진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까지 지금 공통점이 지금 우연이 계속 겹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대학 입학 사진 한번 살펴보죠. 네. 이게 이제 그 사진이 넘어가면 세 장의 사진이 나오는데요. 네. 원래는 요 앞에 요 다음 다음 사진이요? 요 다음 사진. 입학 사진이요. 예. 다음 넘어갑니다. 예. 이게 원래 두 번째, 세 번째만 나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시간을 보면 두 번째가 정일유의 계정이죠. 네. 세 번째가 이재명 시장의 계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게시 시간이 같은 날 가운데가 10시 50분, 이재명 예. 시장은 네. 11시입니다. 네. 그러니까 10분 정일유해가 먼저 올리고 이재명 시장이 10분 뒤에 같은 사진을 네. 올린 것이죠. 어떻게 이재명 시장보다 이 사진을 먼저 올리느냐? 이건 필시 심상치 않다. 자. 매우 가까운 사이다. 그렇죠. 그리고 하여튼 그런데 4월 정말 12일 날 밀접한 사람이 아니면 올릴 수 없는 사진을 네. 지금 올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4월 12일 날 아니 이재명 시장보다 먼저 올린 게 뭐가 중요하냐 보니까 김혜경 씨가 이 정일위하여보다 먼저 올렸더라 카카오 스토리에. 네. 해서 이재명 씨 지지자가 그간의 비판을 반박하기 위해서 올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김혜경 씨가 진짜 이거는 제일 확실한 거예요. 김혜경 씨가 10시 40분에 이 사진을 올리고 10분 뒤에 정일위하여가 올리고 다시 10분 뒤에 이재명 씨가 올린 겁니다. 너무 밀접한 거죠, 이것은.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 그 와중에 논란의 이메일 계정 수신인이 바로 김혜경 씨라는 게 또 밝혀집니다. 예, 이게 종착역이죠. 예. 지금까지. 예. 자, 4월 아마- 13일 일입니다. 예, 이게. 네티즌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자, 예. 우선 이재명 시장의 이메일 주소를 파악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이재명 예비 후보 트위터에 있습니다. 예, 제 개인 메일은 예. ljm631000@nate.com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끝자리가 00으로 끝나지 예. 않습니까? 아까 전에 00으로 끝났죠? 예, Gmail.
그래서 이걸 힌트 삼아서 혹시 하고 해서 사람들이 추적을 해본 예, 겁니다. HK61000 똑같이 넣어서 지메일로 넣어서 메일 보내봅니다. 631000이죠. 아까 전에 이재명 시장 숫자가 631000입니다. 그 똑같이 631000을 집어넣은 거죠. 앞에 게 예. 요거 다음 거. 예. 요거 다음 거가 네티즌이 발표낸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또 조작이라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직접 해봤습니다. 이거 해본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수신인 내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수신인 정보가 뜹니다. 예. 김혜경 그죠? 씨인 것이죠. 네. 근데 이 김혜경 씨가 그 김혜경 씨냐는 확실히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이메일 주소가 김혜경 씨인 것은 분명한 것이 이게 제일 확실한 것이고요. 네. 지금까지 쭉 살펴보면 뭐 여전히 100%라고 할 수는 없죠. 네. 이론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거의 99%는 일치한다고 봐야 제가 어지간하면 이런 얘기 안 하는데요. 99%는 일치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지금 트위터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그야말로 집단지성으로 일궈낸 수사예요. 게다가 집단지성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노가다가 개입된. 그렇습니다. 이거는 옛날 진짜- 사진 다 뒤지고 트위터 다 뒤지고 조그마한 단서를 찾으려고 오만 영상들 하나 다 뒤져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저는 해서 이거 정리하는 것만 노가다였는데 그러니까요. 100배쯤 노가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 추가로 또 뭐가 있냐면요. 아까 전에 대학 입학 사진 있잖아요. 입학 사진을 들고 이재명 예비 후보 부인 김혜경 씨가 방송에 출연한 게 있어요. 예, 그것도 있습니다. 진짜. 방송에 출연한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저 사진을 자기 그 개인 소장하고 있는 사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정의를 위하여가 올린 저 사진을 보면 지금 저기서는 사진만 나와 있죠. 예. 네티즌들이 또 뭘 찾아내냐면 저 사진을 이렇게 손으로 들고 찍은 거를 찾아낸 거예요. 그러면 정의를 위하여가 저 사진을 들고 찍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럼 정의를 위하여는 저 사진을 도대체 어떻게 갖고 있는 거냐. 이거죠. 그래서 그 앞에 이제 김혜경 씨가 진짜 김혜경 씨가 올린 네. 카스에 올린 사진은 확인이 안 돼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크롭되어 있는 사진일 것 같으면 좀 문제가 되는 것이고, 만약 거기에 똑같이 들고 있는 것이면 뭐 옮긴 것이라고 할 수는 있겠죠. 네. 자, 저희는 지금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이게 정말 최종적으로 이재명 예비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와 완전히 일치한다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최종적으로 경찰에서 확인을 해서 공표할 이야기인데요. 경찰은요, 이 사건 수사 중, 이 고발 사건 수사 중인 경찰은 이 정도 우리가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 이걸 단서로 빨리 계정 주인이 누군지를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이거 이렇게 이 정도로 정리를 해드렸는데, 민주당에서도 최소한 자체적으로 뭔가 좀, 진상조사 뭐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재명 예비 후보 측을 조사를 한다든지, 최소한 뭔가 말이라도 드러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걸 가지고 이재명 예비 후보를 뭐 비판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전개되고 있는 사실이 이렇다라는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슈프리 마치고요. 다음 언론 해부실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언론 해부실입니다. 오늘 언론 해부실은요, 주말 동안, 그리고 제가 사실, 몸살이 있어가지고요. 토요일 새벽부터 막 몸살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 몸살로 하루 종일 누워있던 저를 벌떡 일어나게 해준 사건. 드루킹 사건입니다. 자, 드루킹 사건 지난 주말 동안 어떻게 보도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보도가 전개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우리가 언론 해부실을 진행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사안에 대해서 보도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예측해 보는 것도 네. 중요한 의미죠. 그래서 지난 주말에 보도된 것을 보고 제가 정리한 것은 오늘 보도된 것. 방송을 어저께 하고 이제 신문을 오늘 보도된 것을 정리했는데요. 그 결과로 보면 그다지 위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뭐 전망을 할 때는 항상 좀 보수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그죠? 그렇죠. 예. 왜냐면 그리고 우리가 좀 불리한 측면에서 예.
전제를 해놓고 대응을 해 나가야 방어가 잘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네. 오늘자 신문과 어제 방송만 넣고 보면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드루킹의 댓글 조작 행위보다는 김경수 의원과의 연관성을 물고 늘어지는 이런 영상으로 당연히 진행되고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건을 처음 터뜨린 TV조선과 조중동 외에 다른 언론들은 매우 냉정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참 요즘 확 달라진 자, 요 부분에서 제가 잠깐만 첨언을 하면요. 예. 제가 이제 사실 이 사건 터지고 제가 기자들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예. 왜냐면은 우리가 방송 업로드를 하고 네. 그렇게 해놓으니까 뭐라도 좀 알아내려고 하는데 저도 그래서 전화가 오면 저도 기자들 언론사들 돌아가는 거를 저도 역으로 취재를 하죠. 예, 예. 그래서 물어봤더니 예. 지금 언론사들 이게 원래 처음에 TV조선만 알고 있었던 게 아니고 다른 언론사들도 비슷하게 다 알고 있었대요. 근데 이걸 김경수 의원이라는 이 세 글자가 굉장히 뜨거운 거예요. 그 뜨거우니까 언론사들이 전부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었는데 TV조선이 낼름 먼저 치고 나가버렸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조선일보 같은 경우도 그걸 보면서도 조금 차분하게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그 데스크들 같은 경우는 김경수 이름 석자에 지금 미쳐버렸대요. 예. 예. 김경수. 예. 그냥 물어 막 달려드는 그런 그 맹견처럼 지금 미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말씀하신 대로 조중동이라고 하지만 중앙일보만 쌩 난리를 치고 있고요. 조선하고 동아는 상당히 신중하게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아, 동화도 신중합니까? 네. 그러니까 취재가 어느 정도 계속 돼 있었다요. 네, 그렇죠. 근데 계속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었다. 신중하다는 게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안 신중한데 중앙일보에 비해서 TV조선하고 중앙일보에 그렇죠. 비해서 상대적으로. 신중하다는- 예. 예, 상대적으로. 그래서 얼마나 이거 많은 기사가 보도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방송부터 살펴보죠. 어제 저녁 각 방송의 메인 뉴스 시간에 보도된 기사량을 보면 최초 보도를 했던 그러니까 김경수 이름을 네. 최초로 보도했던 YTV조선만 10개로 네. 14개. 14개로 집중 보도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채널은 채널 A와 KBS가 4곡지. 보통 3개, 4개 정도. 1,000개 정도 예, 보통. 예. 이게 노멀하죠, 보통이죠. 3개, 4개입니다. 종편의 경우는 뭐 토론 형식이 많으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메인 뉴스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네. 상당히 차분한 것이죠. 자, 신문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네, 신문은 중앙일보가요. 기사를 10개를 쏟아부었는데요. 일면 2, 3, 4, 일면 3, 4, 5, 6면을 통으로 완전 통으로 그러니까 4, 5면 펼쳐지니까 양면으로 완전 도배하고 있습니다. 최근 그 중앙일보 흐름에 맞춰보면 신났죠, 역시 뭐. 중앙일보 예. 다운 것 같아요. 예, 신났죠. 그 정도로 지면을 턴다는 건요. 예. 정말 엄청난 게이트가 터졌을 그렇죠. 때나 그렇게 털거든요. 예. 제가 그 기자 시절에 그 엄청난 게이트가 터져도요. 사실 그렇게 세네 개면을 터는 건요.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이거는 그 중앙일보는 진짜 미쳐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 조중동이 노무현 대통령 조질 때 늘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일면 2, 3, 4, 5 네. 해설, 오피니언까지. 아니 제가 여기서 또 한마디 더 하면 네. TV조선은 제가 이해가 돼요. 예. 왜냐면은 지들이 단독 보도로 먼저 치고 나왔으니까 예. 어떻게든 그 기사빨을 살리기 위해서 기사를 쏟아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자기가들이 단독 보도한 것도 아닌데 중앙일보가 이렇게 10곡지나 쏟아내고 하는 거 보면 얘들은 그냥 미쳐버렸다. 그 존스 홉킨스 한미연구원도 조선일보가 특종인데 지들이 막 난리치고 끝까지 막 지금도 그 얘기 나와요. 아이고. 그 예. 조선동화 한국이 7개로 같은데요. 네. 조선동화는 좀 공세적인 편이고 한국은 꼭지수는 많은데 그냥 평온한 사실 보도입니다. 예, 네. 단편적인 사실 보도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방송은 TV조선 혼자 광분을 하고 있지만 다른 방송이 비교적 조용한 편입니다. 특히 네. KBS와 MBC, JTBC는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의 메신저를 통해서 수백 건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그런 내용을 보도를 하고는 있지만 대화라기보다는 드루킹 일방적인 메시지를 김경수 의원이 수동적으로 받기만 했다는 내용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예. 대화를 주고받은 게 아니라 예.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자기 이야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받는 사람은 사실 읽었다는 보장도 못 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하여튼 예, 이 좀, 와중에 예. 이 새 방송사가 적시해줘서 상당히 좀 고마운 마음이 예, 듭니다. 사실에 부합하는 보도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첫 번째 KBS는 어제자 뉴스는 아니었고요. TV조선이 7시 뉴스에 김경수 걸 터뜨리니까 바로 9시 뉴스에 진짜 발빠르게. 그러니까 그 권 대표 말씀하신 대로 미리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는 반증일 수도 있는데요. 9시 뉴스에서 주로 드루킹이 얘기를 하면 김경수 의원은 고맙다고 답한 정도라고 그래픽을 보여주면서 보도를 했습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저는 메신저 같은 거 많이 오거든요. 많이 오는데 사실 저도 거기에 일일이 답변을 못 해드려요. 예. 예. 그 상대방 분들은 기분이 나쁘실 수도 예. 있겠지만 일일이 답변을 못 해드리거든요. 시간 돌고 답변을 곤란한 것도 많이 네, 있죠. 예. 많죠. 예. 예. 답변을 하면 안 되는 예, 그런 것도 있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MBC는 당일, 그러니까 1시간 차이니까 당일 뉴스, 이제 토요일 뉴스에는 얘기를 못 했고요. 어제 8시 뉴스에서 대부분 김 씨가 일방적으로 보낸 메시지에 김 의원이 수고했다는 정도의 답변을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김 의원이 댓글 조작을 지시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네. 라고 정확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JTBC 역시 어제 8시 뉴스에서 김경수 의원이 댓글 공작 피의자와 문자 수백 건을 주고받았다는 근거로 한 공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질문에 대해서 아직까지 경찰 수사에서 확인된 내용은 아니라고 단언을 하고요. 네. 경찰은 보도 내용이 너무 나갔다는 입장이다. 네. 그리고 문제가 된 드루킹이 일방적으로 보낸 문자라는 얘기도 나온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하여튼 저런 보도가 나오고 있다는 것도 일단 긍정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예. TV조선의 보도를 한번 예. 살펴보겠습니다. 그 14건 중에 몇 개만 뭐 다 보면 짜증나니까요. 드디어 이제 본진 예. 여기가 본진이죠. 본진 예, 나옵니다. 지금 TV조선은요, 참고로 예. 사훈을 걸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방송통신위원회 예. 그 종편 재승인 문제가 걸려 있어요. 이거 사훈 걸었어요. 본인들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TV조선 사훈을 지금 걸고 뛰고 있다는 거 TV조선한테 각인시켜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몰랐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의 사훈이 지금 걸려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허위 보도, 과장 보도가 네. 있으면 여러분들의 사후는 여기서 끝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어저께 쭉 다 살펴봤는데요. 네. 사원을 건 건 맞는데 네. 사원을 걸기에는 너무 팩트가 없어요. 보겠습니다. 이거 포커판으로 뭐 치면 아무것도 없어. 예. 쉽게 얘기해서 예. 내가 패를 잘못 본 거야. 예. 잘못 보고 내가 엄청난 패를 들고 있다고 생각하고 예. 판에 질러버린 거야. 근데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질르다 보니까 레이스를 지르고 있다가 중간에 다시 봤는데 헐, 예. 5편에 나 포카 잡은 줄 알았는데 예. 트리플밖에 안 돼. 예. 큰일 난 거야 이게. 이거 트리플도 아니고 거의 똥카드, 똥카드급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어제 TV조선 메인 뉴스 어제 권 대표께서도 계속 이제 저 정치세계 녹음하시면서도 이제 귀추가 주부님도 예. 말씀하셨던 그 메인 뉴스가 겨우 이겁니다. 뭐냐 하면 김경수 의원과 주고받은 대화에 기사와 URL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게 이제 그 당시 댓글 대선 때도 그 댓글 공작이 있었고 그것이 김경수 의원과의 교감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인상을 그 얘기 하려고? 예, 네. 그 얘기 하려고 이걸 톱뉴스로 엄청난 막 샤우팅을 하면서 보도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또 그때마다 그 기사와 URL이 갈 때마다 김씨 측의 일사불란한 움직임이 이어진 사실도 파악됐다. 이건 이 구라예요. 이거는. 예. 자, 그리고, 예. 예. 지금 TV조선과 조중동은 지금 밝혀지고 있는 내용 보니까 검찰이 기소하고자 하는 내용보다 드루킹이 대선 때 어떤 역할을 했느냐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대선에서 드루킹의 댓글 공작이 있었다는 것을 밝히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밝혀지기 참 하여튼 그러니까 이보다는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이 미리 공격할 기사를 상의해서 결정하면 드루킹 팀이 댓글로 공작을 했을 수 있다. 이걸 암시하려고 그러니까 톱으로 이 기사를 이미지를 이제 만드는 거예요. 예. 저거는 간단합니다. 드루킹이 자기 이제 공치사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사 링크를 계속 그거죠. 쏘면서 쉽게 해서 우리가 이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거기에 그냥 김경수 의원은 네, 뭐 그냥 대꾸해주고 그렇군요. 뭐 이런 거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응. TV조선 시청자는 무슨 말인지도 모를 겁니다, 이게. 기사위원회를 뭐지? 뭐 이러고 있을 겁니다, 아마. 한편으로 그래요. 네. 맞아. 저거 그 일반 그 시청자들 이해시키려면 굉장히 힘들 예, 거야. 우리는 딱 알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실제가 뭐고 뭘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는데 TV조선 시청자들이 이게 무슨 얘기 할 거예요. 제가 진짜 아까 전에 비유를 잘못 들었는데 포카인 줄 알고 뭐 했는데 트리플 이거 전혀 아니고요. 보면 스트레이트인 줄 알았는데 숫자가 하나 빠진 거야. 이빨 빠진 거야. 그래서 아예 무패야 무패. 예,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그 다음에 친노 친문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배우와 동기는 이라는 보도에서는요. 우선 드루킹이 블로그에 당 중심을 잡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정치인은 김경수 의원이다. 다음에 당 방향을 잡고 통제해줄 기획력이 필요한데 김 의원이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쓴 글이 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가깝다는 뭐 그런 얘기죠. 근데 하나는 2016년에 쓴 거고요. 2년 전 얘기죠. 네. 또 하나는 작년 5월 대선이 한창 벌어지던 국면에 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진 건 아무 관계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엮어버리려고 예, 하는 거죠. 어떻게든 엮으려고 하는 예. 겁니다. 그리고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를 요구했다는 내용이 대단히 중요한 팩트 아닙니까? 근데 이건 흘러가듯이 얘기합니다. 흘러가듯이 얘기하면서 김 씨가 대선에서 얼마나 대단한 공을 세웠다고 생각하기에 이 같은 고위직을 요구했는지 의문이다. 그러니까 마치 정말 드루킹이 지난 대선에서 대단한 공을 세웠다라는 걸 기정사실 하고 싶은 겁니다. 예. 또한 지난 2월 김경수 의원 관련 기사에 김경수 오사카라는 의미 불명의 댓글을 달고 신이 없는 정치인이라고 비난한 부분에 대해서는 드루킹과 김 의원 둘만이 알 수 있는 모종의 메시지를 뉴스에 단 것 아니냐라는 지 마음대로 해석을 붙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더 소개해 주시죠. 그러니까 TV조선 보도는 네. 더 재미로 살펴볼 게 많습니다. 어제 보도만 해도 근데 네. 기사량도 많고 근데 이제 시간 관계에서 이걸로 하고요. 네. 중앙일보 신문 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살펴보시죠. 예. 10개의 기사를 쏟아내며 신문 중에는 거의 유일하게 광분하고 있는 중앙일보 역시 TV조선과 기조가 같습니다. 네. 아까 전에 소개했죠. 예. 드루킹이 김경수 의원과 얼마나 가까웠느냐. 그 지난 대선에서 드루킹이 어떤 활약을 했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선 때 댓글 단톡방 김경수 곳곳에 등장이라는 기사와 드루킹 김경수의 일본 대사 오사카 총영수 등 요즘하고 둘 무슨 관계라는 자, 기사로 지금 이 기사의 전제는 이렇습니다.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하고 어떤 대화를 나눴다는 것을 이미 기정사실화한 그렇죠. 토대 위에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앞서 우리가 다른 방송사나 이쪽 보도를 설명해 드렸지만 그냥 드루킹 혼자 그냥 일방적으로 뭔가 떠든다는 그걸 짚었단 말이에요. 근데 중앙일보는 이거를 지금 건너뛰어 버린 겁니다. 둘 사이에서 대화를 한 것처럼 기정사실화 해놓고 둘의 관계가 뭐냐 예. 이렇게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목만 그렇고요. 예. 기사 내용은 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게 또 무서운 거죠. 예. 소송 당하는 게 또 무서운 거지. 네. 그러니까 이제 가령 대선 때 댓글 단톡방에 김경수 곳곳에 등장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 하면 김경수와의 대화보다도 드루킹이 50개 이 단톡방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간간히 나온다는 얘기예요. 네. 그냥 아무것도 아닌 얘기를 제목을 이렇게 붙여 놓은 겁니다. 그렇죠. 예. 다음에 이제 대선과의 연관성. 그리고 김경수 대선 때 매크로 댓글 조작 활용했나? 드루킹 문재인 승리가 시민힘? 이건 우리 진영이 준비한 결과라는 기사로 드루킹 조직이 대선 때 어떤 식으로는 기여를 했고 특히 댓글 조작의 방법. 우리가 늘 문제 세우던 국정원, 뭐 기무사, 이런 사이버 사령부 등에서 했던 우리가 막 비난했던 그것대로 그 방식을 그대로 이용했다는 식으로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일보 간단하게 살펴보죠. 조선일보는 상대적으로 중앙일보보다는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의 밀착 관계 이런 것보다는 대선에서의 댓글 공작 가능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를 석 건이나 보도했습니다. 제목을 한번 살펴봐 네. 주시죠. 댓글 기사 목록 김경수에 보냈다. 드루킹 체포 직전 대선 댓글 진짜 배우 알려줄까? 이거 저 유명한 겁니다. 이거는 예. 저 페이스북에 마치 자기 건들면 니들 큰일 나? 뭐 이런 거 쉽게 해서 우리 같은 사람을 협박한 거야. 네. 근데 그때- 그거 웃기는 게 아니 근데 묻고 싶었어요. 17대 대선 때 아니 지난 대선 때 뭐가 있었나요?
뭐가 있었던 게 그건 모르겠고. 모르겠는데 뭐 있었던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드루킹이. 그러니까 지가 마치 뭔가를 한 웃기더라고. 것처럼 네. 막 쓰면서 저 왜 그때 저런 페북을 썼냐면요. 우리가 그 일부 이제 드루킹에 대해서 우리도 반감이 많았거든요. 예, 그렇죠. 왜냐면 맨날 헛소리 하고 다니니까. 네, 미친놈이니까. 미친놈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드루킹이 우리도 공격 포인트로 잡아가지고 우리 정치 신세계에 또 공격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신고할 당시에 예. 그랬죠. 예. 그래서 김 반장이 혼자서 극딜 스테이션에서 드루킹을 작사를 낸 거야. 네. 아, 그랬군요. 예. 그게 지금 돌고 있는데 네. 김 반장이 작년 7월 달인가에 드루킹을 작살내는 거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하여튼 그때 그 이후에 막 또 트위터에서도 또 막 작살내고 하니까 나 건들면 진짜 큰 거 터져. 이렇게 협박을 한 거야. 아, 그렇군요. 제가 저기 정치 신세계 운영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드루킹의 공격이나 이런 것이 너무 하찮아서 그런 건지 저는 그 아저씨가 우리 공격했는 줄도 모르고 있었어요. 나도 멤버인데. 근데 지금 그 얘기 주고받는 게 재밌잖아요. 네. 그래서 그 조중동 말고 다른 신문은 네. 재밌나 봐요. 이런 식으로 르프 기사가 계속 나옵니다. 막 이게 지들도 이상하잖아. 네, 그렇죠. 이상하죠, 진짜. 뭐 희한한 놈이다는 식으로 계속 나옵니다. 다른 신문에서는. 희한한 놈이에요. 예. 뭐 벌어진 일도 참 희한한 일이고. 예, 이 말씀한 우리 이야기하는 동안 지금 속보가 지금 나오고 예. 있는데 드루킹이 예. 저 오사카 총영사 예. 자리 요구한 것 관련해서 예. 김경수 의원 보좌관도 협박을 하고 아. 예. 야, 진짜 미친 거죠. 예, 이거 뭐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가 미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니 이- 뭐 진짜 그렇게 대선에서 매크로 돌렸다는데 매크로 돌린 티도 전혀 못 느꼈고 예. 뭐 우리를 공격했다고 하는데 나는 그 뭐 한지 아는지도 모르고 살았었고 사실 나도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때 JTBC인가에 보니까 우리가 공격 타겟에 올라가 네, 그렇죠. 있어서 예, 그렇죠. 아 예. 그랬구나 했는데 어제 우리 그 정치 신세계 업로드한 거에 저희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보통 매크로라고 하면요 몇만 단위로 갑니다. 예. 이 댓글을 순식간에 몇만 단위로 찍어낼 수 있는 게 매크로예요. 왜? 우리 네이버 기계가 댓글에서 하니까. 예, 네이버 댓글에서 맨날 확인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막 몇천 몇만 건에 팍 추천수 오르고 하는 거. 근데 드루킹 얘들이 한 게요 한 600개 수준이에요. 500개 이거는요 정도죠. 예. 매크로라고 할 수도 없어 사실. 초보죠, 초보. 그냥 보니까 사람 뭐 한 열댓 명 앉혀놓고 한 사람이 뭐 이 계정 한 20개, 30개 정도 해 돌리는 그 그렇죠. 정도. 예. 야이씨 이게 무슨 이거는 매크로 수준도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엄청 뻥치고 다닌 거예요. 예. 자기가 무슨 엄청나게 그런 댓글 작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양 뻥치고 다닌 거예요, 진짜. 아이고. 마지막으로 한 기사만 살펴보겠습니다. 예. 한겨레 신문 기사인데요. 경찰 매크로 댓글 조작팀 5, 6개 더 있다. 수사 확대라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서 한겨레는 드루킹 일당 외에 댓글 추천수를 조작한 그룹이 5, 6개 더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경찰 네이버의 협조를 받아서 비정상적인 추천수 증가 사례를 추려서 반복적으로 등장한 IP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네. 드루킹은 드루킹이고 네. 이런 건 잘 잡혀간 거고 이것 때문에 좀 고생을 하겠지만 뭐 그건 이제 감당하기로 하고요. 진짜로 막 수만 건씩 조작한 그놈들이 누구냐? 이걸 이제 밝혀내는 게 우리 제일 큰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 여튼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드루킹은 이미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고 나머지 두 사람도 지금 피의자로 뭐 구속이 됐다는 뭐 그런 소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이 보낸 메시지를 거의 읽지를 않았대요. 일십도 아니네. 네. 뭐좀 정신 나간 사람이잖아요. 누가 봐도. 그러니까 그렇지. 뭐 얼마나 귀찮았겠어요. 예. 정상이 일이라야 일조. 네. 얼마나 귀찮았겠어요. 그렇죠. 김경수 의원은 뭐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그 많이 받는 사람이죠. 아니 저도요. 김경수 의원한테 문자 보내고 나면 네. 며칠 지나야 답장이 와요. 왜냐면은 저도 그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저도 예. 그러니까. 예. 그럼 나중에 이제 뒤늦게 막 전화해가지고 예. 문자 하긴 늦었다고. 예. 그러니까 답장 좀 고맙죠 일단. 며칠 얼마나 있으니까. 많이 오면. 그러니까요. 자, 하여튼 중요한 거는 지금 이렇게 드루킹 건이 이렇게 나오면 나머지 애들이
증거인멸을 열심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한겨레 특종 기사도 이제 경찰이 제공한 것이라서 네. 좀 의구심이 갑니다만 김경수를 내놓은 거는 검찰이란 말이죠. 네.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한겨레 특종한 경찰 기사는 있을 법한 이야기라고 보면 경찰에서는 충실히 수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드루킹 일당이 긴급 체포된 게 22일이고요. 그다음에 25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30일에 검찰이 송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겨레 신문의 일보가 나온 게 4월 13일이죠. 그러면 그런 걸 보면 경찰에서는 충실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믿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권 대표가 지적해 주셨죠. 드루킹 일당은 초보죠. 이건 뭐 거의 이제 네. 이 조작이라면 자범 수준이라서 빨리 처리가 된 것이고요. 진짜들은 좀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라고 네.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와 동시에 지금 또 하나의 쟁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언론사로 흘러나가느냐. 예, 그게 중요한 검찰. 점입니다. 예. 그죠? 이게 지금 경찰은 아닌 것 같아요. 경찰 지금 태도를 보면 네. 경찰에서 흘렸을 가능성은 없고 검찰에서 흘렸을 가능성이 커. 네. 이거 지금 그래서 민주당에서 진상조사단을 지금 꾸렸어요. 꾸려가지고 이 김경수 의원 실명이 유출되고 사건이 왜곡되고 되는 이 과장되는 이 과정에 대해서 책임을 진상조사를 해서 책임을 묻겠다. 이거는 일단 문무일 검찰총장이 자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흘러나갔는지를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검경수 사건 관련해서 이런 갈등이 충분히 개입돼 있을 걸로 보는데요. 한겨레 신문의 이 기사는 경찰이 국민들에게 안심하시라, 수사 잘하겠다라는 메시지로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시금석이 그러니까 경찰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수사권 조정 문제에서 국민 여론을 어쨌든 얻는 쪽이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기회죠. 예, 경찰은 국민들 마음을 얻기 위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거를 흘린 인간은 검찰 입장에서 보면 내부 반란군이에요. 만고 역적이죠. 검찰 역적인 거예요. 검찰의 역적. 지금 사실 그 과거 네이버에서 댓글 조작 팀들이 엄청 막 댓글 지우고 막 난리칠 것 같은데 네이버에서 제대로 협조만 해주면 옛날에 IP 몇 개 찍히고 이런 거는 그냥 뭐 프로그램 몇 주만 짜면 그냥 쭉쭉 다 나오는 것이거든요. 요거가 그러고 뭐 네이버 매크로 안 된다며 된다는 거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도망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쪽에서도 과거 대선 기간 또는 그 이후 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국민의 여론판에다가 악의적으로 개입한 사례들은 다 처벌받을 수 있도록 네이버도 일단 수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제가 중요한 예고를 미리 해드리겠습니다. 내일 뉴스 신세계에서는 저희가 단독으로 입수한 드루킹이 운영했던 경공모라고 있죠. 경제 공동체 모임, 경인선이라는 뭐 그런 거하고도 지금 뭐 겹치는데 경공모 내부에서 단톡방에서 드루킹이 썰을 풀었던 그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근데 오늘 뉴스가 많아서 원래 오늘 하려고 했어요, 사실. 근데 오늘 뉴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2시간은 해야 될 것 같아서 내일로 미뤄뒀습니다. 내일 아주 비중 있게 상세하게 그 텔레그램 톡 내용을 화면으로 다 보여드리면서 저희가 세세하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드루킹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단톡방 내용 내일 뉴스 신세계에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오늘 우리 뉴스 신세계 지금 보고 있는 기자들 많은데. 왜냐면은 오늘 내가 공개한다고 했거든. 아이고야. 미안합니다. 하루만 더 기다려 주세요. 제가 내일 보도를 하고, 이미 뭐, 보도를 한 거니까 제가 자료로 필요하신 분들한테 다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유가족이신 유경근 님이 페이스북에 올리신 글이 있습니다. 반드시 밝혀야 할 세월호 참사의 진상 3가지 해가지고 1. 침몰의 직접적인 원인과 책임 2. 구조를 하지 않은 이유와 책임 3. 정부, 여당, 언론 등이 피해자를 악의적으로 모욕, 폄훼하여 조직적으로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이유와 책임
예, 했습니다. 아직 우리가 세월호의 진상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예,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밝혀내야 할 진실이 아직 저 바다 깊숙이 가라앉아 있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고 세월호를 계속 기억해야 할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세월호 주간입니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 4년을 기억하면서 다양한 행사가 있는데요. 예, 여러분들 이거 검색을 하시면 다 나오니까 참조를 하셔가지고, 예, 여러분들 가까운 곳에 찾아가서 한번 방문을 해 보시면, 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그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예, 우리 아이들 손을 잡고 다니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돌아보니까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던 그 해에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그 세월호 관련 전시회도 다니고 했던 그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좋은 인성을 갖는, 그런데 좋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공동체에 대한 어떤 인식도 많이 키울 수 있고, 그래서 이번 세월호 주간 동안, 예, 한번 참조하셔가지고 같이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다니면, 그리고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하고 또 같이 모시고 가고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저희들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